자, 요번 시간에는 통일 신라 시대 통치 체제하고 신라 하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치 체제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중앙, 지방, 군사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먼저 중앙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앙 통치 체제. 자, 일단 중앙 통치 체제는 관등제라든가 아니면 관청들의 정비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부터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관등제, 17관등제는 삼국시대 그냥 법흥왕 때. 그런데 이제 관청은 한꺼번에 설치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줄 병부를 시작으로 병부, 법흥왕 때.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관청이 뭐다? 예작부하고 공장부 줄. 자, 이것이 어느 왕 때다? 신문왕 때다. 중대 맞죠? 자, 그래서 신라 중앙행정관청 중에서 최초로 설치한 관청은 어떤 관청이다? 병부, 왕, 법흥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설치한 관청은 뭐다? 예작부, 공장부. 어느 왕? 신문왕. 그래서 중앙통치체제는 어느 때 완비된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이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자, 왕권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거지. 왕권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관청은 어디가 최고관청이라고 해야 된다? 집사부. 집사부의 책임자를 뭐라고 했다? 시중.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다? 그럼 맞는다? 집사부 시중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게 통일 신라시대 중앙 정치의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다. 자, 그리고서 그 박스 도표에 있는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이제 신라의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는 거야. 자, 처음과 끝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처음은 뭐라고? 병부, 법흥왕. 맨 끝은 뭐라고? 예작부하고 공장부. 어느 왕? 신문왕. 그거 다시 확인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한번 봅시다. 집사부는 국가기밀사무, 그 다음에 국정총괄이야.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는 여기가 최고관청. 장관은 뭐라고 그랬다? 시중. 그 다음에 인사는 위하부. 그 다음에 조부하고 창부는 재정으로 가는 거야. 예부, 영계권은 의례, 외교. 병부는 군사. 좌우 이방부는 형률, 예작부와 공장부는 공사 건축. 자, 이걸 육전 조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라의 업무를 6가지로 분담시켜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걸 육전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가장 큰 기능이 그거야. 인사, 재정, 의례, 그 다음에 군사, 형률, 건축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전 조직인데 육전 조직을 완비한 때가 어느 때다? 신문왕 때. 그리고 장관이라고 돼 있는 명칭 있죠? 장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신라 중앙관청의 장을 뭐라고 그랬다? 시중이고 나머지는 다 영 맞지? 골품제 할 때 말씀드렸죠. 시중과 영이라. 자, 그래서 집사부의 책임자는 시중이라고 한 거고 나머지 모든 관청의 책임자는 영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시중영 기억하시고 그럼 무슨 소리야? 중앙행정관청의 장관이란 소리야. 장관에다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진골 독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말이다. 통일 이후에도 골품제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품제도 하에서 진골은 무엇을 독점했다고? 중앙관청의 장을 독점했다고. 그것이 통일 이후에도 여전하다라는 거야. 여전하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에도 시중이나 영, 장관은 누가 독점했다고 해야 된다? 진골이 독점했다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대는 왕권이 강화되고 육두품은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그건 맞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왕에 의해서 시중이나 영에 등용되어 육두품이 왕권을 보좌했습니다. 그건 틀리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왜 틀리다고?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이나 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진골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에도 육좌평제가 있다. 그게 육전조직인데 그걸 이제 수평으로 연결시켜 놓은 게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보시고 발해의 육부는 그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관청으로 줄만 쳐놓으세요. 사정부, 감찰, 외사정, 주군, 감찰. 아까 말씀드렸었죠? 무열왕과 문무왕 때는 감찰기구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신라의 감찰기구는 뭐가 있다? 중앙에 사정부, 지방에 외사정. 자, 그 다음에 승부는 마필, 선부는 선박, 사록가는 녹봉, 국학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어느 때? 신문왕 때, 유학교육기관.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관청의 기능을 좀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조금 한번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통치체제로 가겠습니다. 지방통치체제는 일단 지방행정구역이지.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것도 어느 시대부터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오주 이소경이라고 표현한다. 오주 이소경이라고 표현한다. 자, 주 밑에는 뭐가 있었다? 군현이 있었다. 군현 밑에는 뭐가 있다? 촌락이 있다. 이런 구조는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이 뭐다? 소경이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영토가 확대된 거 맞죠? 옛 백제 고구려 영토가 더 들어온 거 맞지? 그래서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구역도 확대되었다. 결론, 무엇과 무엇이다? 구주 오소경 제도다. 구주 오소경 제도.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구주 오소경이다. 이것도 어느 왕 때 완성이 된다? 뼈다귀는 다 신문왕으로 간다. 신문왕. 자, 그리고 이제 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일반 행정구역으로 전국에 몇 개로 나눴습니다? 9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소리지. 삼국시대에는 뭐라고 했을까? 군주라고 했지. 군주.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무엇으로 바뀌어 나간다? 줄쳐놓으세요. 총관, 도독 등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삼국시대는 군주라고는 명칭을 썼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뭐? 총관, 도독. 자, 총관, 도독은 어디에 파견되어서 어디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주에 파견되어서 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삼국시대에는 전쟁할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방관은 군사적 성격도 띄었다 그랬죠. 미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시대는 행정적 기능보다는 군사적 기능이 강조된 시기야.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전쟁할 일이 변히 없어지는 거 맞죠? 따라서 행정적 기능을 강화할까? 자, 통일 이후에는 행정적 기능이 강화될까? 군사적 기능이 강화될까? 생각해보면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그거 뒤집히지 않게. 그것도 책에 있으니까 줄쳐놓으세요. 자, 주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총관 도독이 파견되었으며, 점차, 무슨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행정적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무슨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보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을 줄쳐놓으시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구주 줄쳐놓으시고, 동그라미 니은, 군이나 현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촌,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렸다 줄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주 장관의 명칭, 주에 파견되는 장관의 명칭이 뭘로 바뀐다? 총관 도독 줄쳐놓으시고, 동그라미 니은 군사적 기능보다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거 줄쳐놓으시라고. 자, 결론 구주로 확대되고 주에는 누굴 파견했고? 총관 도독. 그 다음에 무슨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적 기능을 강화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촌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똑같아. 자, 주 밑에는 뭐가 있다고? 군현이 있습니다. 군현. 그리고 어디까지 지방관을 파견한 거야? 여기까지 파견한 거야. 주에는 총관 도독. 군현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 태수.
그래서 태수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단 행정단위는 뭐야? 똑같다. 촌락이다. 촌락. 자, 이때는 여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다, 파견되지 않는다? 파견되면 안 돼. 이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그럼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토착 세력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토착 세력에 의해서 통치된 지역입니다. 토착 세력을 뭐라고 합니다? 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촌주 알아두십시오. 촌주. 총관 도덕은 주, 태수는 군현, 촌주는 말 그대로 촌락, 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촌주에 대해서, 자, 기억. 군현에는 태수가 파견, 그거 줄. 그리고 그 밑에 촌에는 촌,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몇 개의 촌을 합하여 한 명의 토착 세력인 촌주가 줄. 촌주는 골품제도 할 때도 말씀드렸죠. 경위가 지방민이야 왕경이냐? 지방민이지? 그래서 뭐가 주어진다고 해야 돼? 외위줄. 그 다음에 골품제도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왕경인과 비교하면 어디에 해당된다? 오두품이나 사두품의 지위줄. 그 다음에 하대 동그라미 독자 세력화하여 호족으로 성장 줄. 자, 촌주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자, 그래서 촌주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촌락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각 촌락마다 한 명의 촌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촌락을 합해서 한 명의 촌주가 다스린 거야. 그리고 촌주는 지방민이기 때문에 경위가 아닌 외위가 주어진 거야. 왕경인과 비교하면 오두품이나 사두품의 지위에 해당돼. 근데 중앙정부의 힘이 셀 때는 그 지배하에 있다가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은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독자 세력화한다는 거야. 그게 어느 때라는 거야? 중대가 아니라 어느 때? 하대. 그래서 하대 독자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그 독자 세력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호족. 호족.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소경. 5개의 소경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소경은 왜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 행정 목적으로 설치한 거라면 이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거야.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랬지? 수도 편제. 이거를 이렇게 수도 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자, 통일신라 시대는 몇 소경이다? 5개 소경이다.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김해에 설치되었다. 김해는 금관가야야. 그래서 금관경이야. 금관경. 그 다음에 남원이야. 현재 남원. 남원은 남원경. 그 다음에 충주하고 청주. 충주하고 지금의 청주에도, 그래서 이거는 뭐야? 중원경, 서원경이야. 그 다음에 북쪽에는 원주. 가장 북쪽 원주 맞죠? 원주에는 뭐야? 북원경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 남원, 충주, 청주, 원주가 통일신라 시대 때 무엇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소경이 설치됐던 지역이다. 그래서 금강경, 남원경, 중원경, 서원경, 북원경 요 명칭이 바로 신라의 소경의 명칭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감시하고 심지어는 피정복민의 지배층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하기도 했다 그랬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야? 남원경에는 어느 나라 귀족? 고구려 귀족을. 그 다음에 중원경에는 어느 나라 귀족을? 가야 귀족을 이주해서 살게 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좋잖아. 자, 여기에는 누구를 파견했다?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 파견. 동그라미 이번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래서 사신은 어디에 파견되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야. 최신 기출문제. 총관이나 도독이 소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관이나 도덕은 주에 파견돼서 주를 통치하는 거고 소경은 누가 다스렸다? 사신이야. 그거 바꿔놨어 그냥. 그럼 틀린 거지 뭐. 그냥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주 오소경. 자, 그 다음에 향부곡도 좋잖아. 향부곡. 자, 어느 시대부터 기원한다?
삼국시대부터 기원. 대개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생긴 동네다? 피정복민을 집단으로 거주 줄. 자, 생각나십니까? 자, 사회편에서 삼국시대의 천민에는 크게 대다수는 노비야. 그러나 기타 집단 예성민이 있지. 기타 집단 예성민. 그 예성민들이 바로 얘네들이야. 피정복민을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사는 동네는 일반 군현과 별도로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향부곡민도 존재했다 정도. 일반 군현과 별도의 특수행정구역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동그라미 있네. 자, 일반 군현과 구별하여 설치 줄. 엄격한 차별대우 줄. 차별대우 기억해. 따라서 향이나 부곡의 주문은 일반 농민보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일반 농민보다 많은 조세를 담당 줄. 여기서 일반 농민은 군현 이렇게 써놔. 군현에 사는 농민보다.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도 주로 농사를 종사했거든. 그럼 얘네들도 농민이야 사실. 근데 군현의 농민이냐 아니면 향부곡에 사는 농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세금을 군현에 사는 농민이나 군현민 향부곡민 둘 다 세금을 일단 낸다 안 낸다? 일단 세금을 다 낸다. 따라서 부곡에 사는 사람은 노비는 절대 아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런데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더 많은. 이것도 최신 기출 문제. 일반 군현민 정도의 세금을 냈다가 아니야. 더 많은 세금. 그게 바로 차별 대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외사정과 상수리제도 정리해 놓으세요. 외사정과 상수리제도. 자, 무슨 말이다? 외사정은 아까 관리 감찰이라 그랬지? 자, 주와 군에도 누가 파견됐어? 주와 군에 지방관이 파견됐지? 총관, 도독, 태수 이런 애들이 파견됐지? 얘네들이 지방에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얘네들도 감시, 감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주와 군과 현에 외사정을 파견해서 지방관을 감시하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외사정은 군현에 파견해서 지방관 감시했다. 외사정. 이거는 누구 감시하는 거야? 지방관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도 문제지. 얘는 더 문제지. 왜냐면 얘네들은 토착 세력이잖아. 얘네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얘네들도 감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제도를 이용했다? 상수리 제도야. 상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제도는 중요한 제도니까 반드시 알아놔야 돼.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촌주 통제책. 토착 세력, 지방 감시하기 위한 제도. 이거는 지방관, 이건 촌주, 이건 지방관, 이건 촌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부분의 상수리 제도 한번 읽으세요. 삼국 통일 후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지방 세력 통제, 중앙 집권 강화. 이 제도의 내용. 촌주 자제 한 명씩을 인질의 성격으로 중앙에 파견. 줄. 인질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촌주의 자제를 한 명씩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중앙에서. 인질 기억해, 인질.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 이걸 뭐라 그런다? 상수리라고 한다. 상수리. 자, 그 다음에 변화. 고려시대는 뭘로 간다? 반드시 줄쳐놔. 기인제도, 줄. 조선시대는 뭘로 간다? 영절이, 경절이 제도, 줄. 자, 상수리 제도는 계속 발전하는데 뭘로 발전하는 거야? 일단 기인제도로 가는 거야, 고려.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는 영절이, 경절이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럴까지. 자,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시면 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직에 대해서 하면 끝입니다. 군사 조직에 대해서 합니다. 자, 군사 조직도 마찬가지야. 군사 조직. 이제 요약합시다. 결론은 여태까지 뭐 설명했어? 구주, 오소경 설명했지. 그 다음에 지방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 파견했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 운영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에 대해서 갑시다. 자, 통일신라 시대 군사 조직은 이거야. 일단 구서당, 고서당과 십정 이렇게. 구서당, 십정.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항대로 무조건 간다. 뼈다귀는 다 신문항으로 간다. 다 신문항으로 간다. 다 신문항으로 간다.
그래서 구서당과 서당이라는 부대하고 정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나라. 서당과 정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 무조건 신라. 이거 삼국시대부터 있기 때문에. 서당과 정이라는 군대가 나온다. 그러면 신라.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 9개의 서당과 10개의 정. 자, 설명. 자, 서당에 대해서. 자, 서당은 무슨 군이다? 중앙군이다. 그럼 반대로 정은 뭘까? 지방군입니다. 뒤집히지 말게, 당연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중앙군은 구서당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은요, 신라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라인도 들어가 있고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 그 다음에 보덕국인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민족 융합체계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민족 융합체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피정복민들을 흡수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통합 정책을 했다라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구서당의 의수가 있다. 근데 각 민족별로 색깔로 구분했거든. 군복의 색깔로. 그래서 녹색, 자색, 비색을 입는 사람들은 신라인이야. 녹자비. 백청색을 입는 사람들은 백제야. 황금서당, 황색은 고구려인이야. 그 다음에 벽 색깔은 보덕국. 사실은 보덕국은 보덕국이라 했지만 안승이라 하니까 그것도 고구려인 거야. 사실. 그 다음에 말가는 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9개 맞죠? 그래서 그걸 구서당이라고 한다. 민족 융합체계 일환이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 정은 무슨 군이다? 지방군이다. 어디에 파견된 주둔한 지방군이다? 주. 근데 이상한 게 주는 9개가 있어. 근데 정은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주에 한정식 배치를 해도 하나가 남게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어떠한 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거기가. 그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삼국이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지역이야. 어느 지역일까? 맞춰보세요. 한강유역. 그래서 한강유역에 설치된 주는 한주라고 하거든. 한주. 여기에는 몇 정이 배치되었다? 2정이 배치되었다. 그 정도만. 자, 그래서 결론. 통일신라 시대의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정. 구서당은 중앙군이다. 신라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민족 융합체계 일환이다. 자, 정은 지방군으로서 주에 배치되어 있다. 주에 한정씩 배치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아주 중요한 지역인 한강유역 한주에는 2정이 배치되었다. 끝이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기타는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오주서 삼변수당이라는 부대도 있었다. 정도만. 자, 그래서 이렇게 통치체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로 가겠습니다. 제5절은 신라하대의 정치 상황이지. 자, 신라하대가 내용적으로 주제가 좀 큰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정리를 좀 더 잘해 두셔야 돼. 자, 중대. 자, 다시 상대. 상대란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야. 어느 왕 때로 끝이야? 진덕이 왕 때. 그 다음에 중대란 무열계 진골이 왕이 되던 때야. 무열계 진골. 그래서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다? 무열왕부터 마지막에 무슨 왕까지다? 해공왕까지다. 해공왕.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대로 간다. 하대. 하대는 어떤 시대를 하대라고 했다? 내물계가 집권하던 시대. 단순하게 성골, 무열계, 내물계. 진골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성골, 내물계, 무열계, 내물계. 그래서 내무랑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게 바로 하대의 정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대는 어떤 왕부터 출현한다? 선덕왕부터. 줄쳐놓으세요. 선덕왕.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슨 출신 왕일까? 최초 내물계 출신 왕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선덕왕을 시작으로 망할 때까지 계속 내물계가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왕 있습니다? 원성왕 있습니다. 원성왕. 이때 중요한 제도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독서 3분과 줄쳐놓으세요. 독서 3분과.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서 3분과라는 제도가 실시됐던가 원성왕. 그렇다면 하대 실시된 제도. 자, 그 다음에 어느 왕으로 갑니다? 헌덕왕으로 갑니다. 헌덕왕 때는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 김헌창,
김원창, 김범문의 난. 김원창, 김범문의 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헌덕왕 때. 그래서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얘네들은요, 뇌물계가 아니라 무열계야, 무열계. 무열왕의 후손들이야. 그런데 이때는 뇌물계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열계가 얘네들의 반발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김원창, 김범문의 난은 무슨 계의 반란이라고 한다? 무열계의 반란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무열계가 이때는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하대에는. 그래서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다. 자, 그 다음에 흥덕왕이 있다. 흥덕왕. 자, 흥덕왕은 어떤 일이 있다? 장보고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 장보고가 이때 나온단 말이야. 지금의 완도에 무엇을 설치했다?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했다. 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장보고가 활약한 시기, 장보고 얘기 나오면 어느 때 물어보는 거야? 뭐 왕으로는 흥덕왕이지만 하대를 물어보는 거야. 하대. 자, 그래서 장보고 청해진 설치. 그 다음에 신무왕 있죠?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왕에 오른 사람이다? 장보고의 도움으로 왕에 오른 사람이다 정도로 말한다. 신무왕. 그 사람 이름이 김우징이야. 김우징이라는 사람이야. 신무왕 밑에가 김우징.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 좀 조심해야 돼. 진성여왕. 진성여왕 아주 잘 나온다. 진성여왕. 그러니까 신라하대에도 여왕이 나온 거야. 진덕이 아니라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자,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발생.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한다? 밀란이다, 밀란. 그래서 신라하대가 뭐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때다? 밀란. 진성여왕으로도 알아나. 진성여왕, 밀란, 원종과 애노의 난. 근데 이때는 정치가 혼란하고 중앙정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방 통제력을 거의 상실해가는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 아,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신라하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유학자가 최치원이야. 최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치원이 당에서 귀국해서 관리로 이제 등용돼서 활동하면서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제시해. 그걸 시무 10조,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반드시 알아두세요. 원종과의 애노의 날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진성여왕. 최치원이 시무 10조,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진성여왕. 그래서 이 두 개. 자, 여기서 지금 왕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쓴 거야. 그래서 독서, 산품과, 그 다음에 김원창, 김범문의 난, 무열계의 반란,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최치원과 시무, 10조. 요게 다 어느 때로 가는 거야? 하대. 아, 중요하다. 순서 바르지 않는 문제 나와도 그대로 이게 답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오히려 중대는 왕을 좀 기억해주세요. 무열왕, 그 왕별로 잘 나오니까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 경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대 귀족사회 동요 있죠? 거기를 별표 쳐놓고 여기가 이제 주제가 크단 말이야. 자, 신라하대 상황으로는 뭐다?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과 왕권의 약화. 그거 좀 쳐놓으세요. 그게 이제 크게 비교하는 거지. 중대는 대체적으로 왕권이 강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는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도 다 진압하고 숙청을 했단 말이야. 물론 해공왕 때 마렵의 대공의 난부터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권이 강화 안정된 시기인데 이때는 왕권이 어떻게 된다? 결론은 약화된다. 왕권이 약화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야. 왕권이 약화해서 왕권의 전제가 추진되었다. 이게 아니라고. 그건 중대라고. 왕권이 약화됐다. 그리고 왕권이 약화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진골 귀족간,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저마다 사병, 독자적인 사병과 돈 이런 걸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겠지. 그래서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자꾸 뺏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왕위 쟁탈전, 권력 쟁탈전. 그래서 이때는 왕이 굉장히 수시로 교체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수시로 교체된다. 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왕이 수시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억하라는 거야. 하대.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왕이 되는 거지? 당연히 뇌물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무열계. 그래서 무슨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원창, 김범문의 난. 그것도 줄. 김원창의 난 한번 읽어봅시다. 가. 무열계인 김원창은 그의 아버지 김주원 줄. 선덕왕에 이어 원성왕이 비상수단으로 즉위하여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긋고 난을 일으켰다. 웅주도독 줄. 웅주는 공주. 김원창은 어디를 중심으로 그래서 웅주를 근거로 해서 국호를 장한 줄. 연호를 경운 줄. 그래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다? 웅주를 근거로 김헌창입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 그리고서 이 김원창의 또 아들이 김범문이야. 김원창의 아들인 김범문. 이 사람은 한강 지역 줄.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또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은 실패. 자, 그래서 김원창, 김범문의 난은 무열계의 반란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때 일어났다? 그게 지금 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왕권 약화, 귀족 연합 정치 운영. 그거 줄. 왕권 약화됐다는 것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힘이 세지고 얘네들끼리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권력을 잡으니까 어느 관청이 또 강화되겠어?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장인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겠어?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겠지. 반면에 이때는 거꾸로였지. 중대는 약화되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면 이때는 반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 등을 중심으로, 그래서 화백회의 상대 등,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귀족 연합 정치가 성행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하대가니까 중앙 정치는 굉장히 어떻게 된다?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혼란해지면서 점차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는 무슨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소리다? 지방 통제력이 어떻게 된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약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무엇이 확대되기도 한다?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니까 지방 세력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자 세력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성장하는 시대다? 두 글자로 호족. 그래서 중요한 주제다. 밀란이 발생. 그 다음에 호족의 성장. 어느 때로 간다? 신라하대. 밀란은 어느 때다? 진성여왕 때. 아까 했던 건데 진성여왕 때 무엇을 계기로? 원정과 애노의 날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돼. 그리고 상황은 유추하면 돼. 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얘네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어느 신하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밀란을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신라하대 농민들의 생활은 어떨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과도한 수치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수탈, 그 다음에 호족의 수탈 막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 밀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이 성장한다. 호족. 자, 호족의 성장. 자, 거기 보시면 배경.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다. 지방 통제력 약화가 원인이라는 거지, 결론. 지방 통제력 약화. 특징. 호족들은 거기 줄쳐놓으세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세력.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야. 통제 하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 키워드야. 반독립적인 세력.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창하. 그것도 연필로 줄. 그게 바로 누구를 설명할 때 제일 잘 나오는 문장이다. 호족. 얘네들은 각기 근거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스스로 뭐라고 칭했다고? 성주 장군, 그런 용어. 그리고 자기의 근거지를 스스로 통치했던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거야. 자, 그래서 호족의 특징. 자, 지방 세력이다. 일단 지방 세력. 반독립적인 세력이다. 반독립적인 세력. 그 다음에 성주 장군이라 칭했다. 성주 장군. 그 다음에 자기의 근거지를 통치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뭐야? 아, 이거 호족이구나. 얘네 어느 시기다? 신라 하대. 자, 그런데 이렇게 독자 세력화하는 걸 호족이라고 하는데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독자 세력화하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A. 촌주 출신 가장 많은 유형 줄. 촌주 동그라미. B. 몰락한 중앙 귀족 출신 줄. C. 무역 줄. 송악 줄. 왕건 줄. 그다음에 군진 세력 줄. 황해도, 평산, 폐강진, 남해 청해진, 강화 혈구진, 경기도 남양의 당선진 등 줄. 자, 그래서 호족의 유형 4가지 기억하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독자 세력화하는 거야? 첫째, 촌주 출신. 이것도 실제 기출 문제야. 촌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누구도 있어? 중앙에서 몰락한 귀족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서 돈 번 사람들? 무역. 그 다음에 원래부터 군사적 기반을 갖고 있는 세력을 군진 세력이라고 한다. 군진.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군사력을 함께 갖추거든. 그러니까 무역과 군진, 그치? 무역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 이 4가지. 육두품 이러지 말고. 유학자들. 개혁을 추구하는 유학자들 이러지 말고. 촌주, 중앙 몰락기족, 무역, 그 다음에 군진. 대표적인 군진이 뭐가 있다고? 폐강진, 혈구진, 청해진, 당성진. 자, 요건 어느 시대 나와야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그것도 하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혈구진은 강화도는 동그라미 쳐놔.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을 많이 볼 수 있다. 강화도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혈구진이라는 군진이 설치되었다. 거꾸로 이곳에 가면 고인돌 선사 유적지가 많습니다. 이곳에 통일신라 시대 때 혈구진이라는 군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강화도, 가끔가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통치대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강화도, 평양, 개성, 서울 이런 동네가 나오면 좀 신경 써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라하대는 신라 중앙정부의 힘은요. 이때가 그때야 거의 진성여왕 때쯤 되면 경주 부근의 조그만 지역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통제는 거의 상실이야, 상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누가 통치하는 시대일까? 호족들이 각각 다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야. 자, 그래서 군웅할거의 시대로 변한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밀란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해놨죠. 그거 원종과 애노의 날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36페이지에 초적, 적고적 그것도 좀 읽어놓으시고 통일신라시대, 신라하대, 밀란을 이렇게 표현한다. 초족의 무리가 들끓었다.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이 경주 부근에 침입하게 됐다. 붉은 바지 입은 도적, 그걸 세 글자로 적고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적고적은 진성여왕 때 그런 기록이 나온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육두품 세력 줄쳐놔. 자, 지금 어느 시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뭐 신라하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신라하대 육두품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비교를 해봐. 중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고 왕에 의해서 등용되어서 왕권 강화에 어떻게? 기여한 세력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때는 다르다.
자, 육두품 세력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많았어. 수기 학생이라는 용어도 알아놓고 수기 학생. 이거는 학문 유학과도 관련 있는 건데 신라하대는 수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한 거야. 여기서 수기 학생은 당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을 말하는 거야. 일명 도당 유학생들. 수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나라에서는요. 신라에는 과거 제도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거든. 근데 당나라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이 시행되기도 했었어.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도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수기 학생 출신의 학생들이 활발했습니다. 빈공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로 간다? 일단 신라하대로 간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신분이 좀 많다? 육도품 출신이 많다. 자, 그래서 그냥 붙여서 읽어. 수기 학생 출신의 육도품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어느 때야? 신라 하대. 세 사람 대면 돼. 세 사람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일단 최치원이겠고. 최치원. 거기 줄 쳐놓으세요. 최승우, 최언위, 최언위. 신라 하대 쓰리체야, 쓰리체.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그 사람 세 사람 딱 좋잖아. 자, 요 세 사람이 나오면 시기는 어느 때 물어봅니다. 하대. 신분은 육두품. 학문으로 물어보면 유학자, 수기학생 출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네들의 활동 내용이 곧 신라하대 육두품의 활동 내용과 똑같다는 거야. 자, 최치원은 이미 얘기했어. 최치원은 뭐야? 뭘 추진해왔습니다. 개혁.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하게 됐다.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이 바로 육두품이라는 거야. 대표인 사람이 누구다? 최치원입니다. 시무 10조.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육두품들은 누구와 결탁하냐면 호족과 결탁한단 말이야. 중대에는 자신의 학문적 식견을 왕을 위해서 썼지만 이때는 왕을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구? 호족과 결탁해서 호족과 연합을 한다. 대표인 사람이 최승우하고 최언위야. 줄 쳐놓으세요. 최승우는 후백제 견훤을 보좌해준 사람이고 최언위는 태조 왕건을 보좌해준 사람이란 말이야. 이 당시에 견훤이나 왕건은 다 호족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도. 자, 그래서 신라하대 육두품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식견을 누구와 결탁해서? 호족과 결탁해서. 근데 이 호족은 반신라적인 경향이 좀 있는 세력이거든. 그래서 자, 신라하대 육두품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거나 아니면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제가 좀 크잖아. 그래서 신라하대가 주제가 좀 많단 말이야. 사료 지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정치적 혼란기, 지방 통제력 약화, 원종과 애널 계기로 밀란의 전국적 확산, 반독립적인 세력의 성장, 호족, 육두품 세력의 활동 내용 이런 것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호족의 시대가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세력이 센 사람이 여러 호족을 연합을 해서 나라까지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신라하대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신라하대에는 뭐가 성립이 된다? 후삼국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후삼국 성립 시기도 신라가 이제 통일했는데 결국은 하대 정치적 혼란하면서 후삼국이 성립되는 거야. 순서대로 합시다. 자, 후백제 건국출. 자, 먼저 뭐가 건국이 됩니다? 후백제 건국출. 900년. 누가? 견훤줄. 맨 처음에는 무진주를 취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결론은 어디에 도읍을 정해야 된다? 완산주, 전주, 줄. 지방직에서 한번 바꿔놨습니다. 견훤은 무진주를 도읍으로 해서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결론은 뭐야?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야 돼. 지금이 어디? 전주. 그것만 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정책. 자, 후백제는 촬영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를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니은, 그건 반드시 줄여놓으세요. 남중국의 5월의 사실 파견,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 그건 무조건 기억해. 남중국과 교류.
오나라 월나라와 교류. 일본과 교류. 무조건 누구로 간다? 견훤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견훤은 927년 경주 침범 경혜왕 죽이는 등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 결론. 자, 후백제 견훤은 신라에 대해서 친신라 정책을 폈습니다. 신라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적대 정책으로 나와야 돼. 적대 정책. 심지어는 신라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야? 견훤. 그래서 그때 이제 경혜왕이라는 사람이 죽고 신라의 맨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에 오르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로 간다. 후고구려. 그 다음에가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 901년. 자, 이건 누구라고 해야 돼? 궁예. 어디에 도움을 하고? 송악. 지금의 개성. 자, 그래서 궁예, 송악, 개성. 그렇게 추천하시면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의 수하로 활동했다? 죽주의 기원, 북원의 양길의 수하로 활동했다. 이 사람은 신라 왕족 출신이야.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기원과 양길의 수하에서 활동했다. 그럼 누구를 말합니다? 견훤? 아닙니다. 왕건? 아닙니다. 궁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야? 니은 송악 줄쳐놓으면 돼. 개성 후고구려를 세웠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국호를 2번을 고치거든? 국호를 2번을 고치는데 그 후고구려 다음에 뭘로 고치냐면 마진으로 고친다. 마진. 이렇게. 기억 읽어봐.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연호를 무태줄. 그다음에 이듬해 수도를 이듬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진으로 고친 이듬해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철원으로 옮겨서 철원줄. 자, 마진으로 고쳤습니다. 국호를. 그리고 수도를 송악에서 어디로 옮깁니다? 철원. 그리고 이때부터 뭐야? 궁예는 연호를 썼습니다. 연호. 이 사람이 쓴 연호가 뭐야? 무태. 자, 그 다음에는 연호를 또 뭘 썼대? 성책줄. 그래서 결론은 무태성책이라는 연호를 쓴 사람이야. 무태. 뭐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지만 무태성책. 자, 무태성책은 누구야? 궁예.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궁예는 관청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평성, 병부, 대령부, 내봉성 등 그거 줄. 광평성은 국정총괄기구, 병부는 군사, 대령부는 재정, 수춘부는 의례 담당. 이거. 그거 줄만 쳐놔. 외우지는 말고.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결국은 고려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고려 초에는 이런 관청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읽어만 두는 거야. 근데 이제 최고 관청 광평성이라는 거예요. 광평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봉. 자, 국호를 또 바꾼다. 뭘로 바꾼다? 태봉으로 바꿨다. 태봉. 그래서 궁예는 후고구려, 마진, 태봉까지 온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뭐다? 연호를 뭐야? 수덕만세 정계줄. 또 이때 수덕만세 정계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예의 실정과 고려의 건국으로 가는 거야. 1번.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위하여 지나치게 조세를 거둬들이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륵신앙을 이용해 미륵신앙 이용줄 전제 정치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갔다. 이에 왕건을 추천하지.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 궁예 밑에서 활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태봉의 궁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건국이 된다? 그 중요한 나라지. 고려. 이건 연도를 좀 외우세요. 고려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나라 아니야? 918년. 그래서 이 호상국이 대략 몇 세기 전반이구나. 10세기 전반인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다. 자, 고려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이게 후삼국 성립하는 거야. 자, 고려는 누구다? 왕건. 왕건은요, 어느 지역 호족이냐면 송악, 개성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이야, 이 사람이. 그냥 당연히 어디로 수도를 또 옮겨야 되겠어? 개성으로 또 옮긴 거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연호를 뭐라고 썼다? 천수, 동그라미 그거. 더 중요하지 뭐.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겠지. 자, 고려 태조 왕건의 연호는 뭐다? 천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 견훤과 치열하게 다투는 거지 결론은요. 그리고 결론은 알고 있죠. 후삼국은 누가 통일해? 왕건이 통일하는 거지 뭐 왕건이. 그래서 고려로 통일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뭘 하셨어요? 2번 시간에는 통치체제 정비, 중앙, 지방, 군사조직, 그 다음에 하대 주요 왕과 주요 내용, 독소 3부가 먼저야. 그 다음에 김원창과 김번문의 나냐,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와 장보고가,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최치원의 시무, 쉽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 하대가 더 주제가 많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